연서는 장래 희망이 어떤 거야? 아직 없어요? 뭐 관심 있는 분야 같은 게 없어 아직도? 그 중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응?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친구들은 뭐 천체 물리학자 되겠다. 어? 어떤 뭐 천체 물리학 천체 천문학자 이런 거 되겠다. 어떤 친구들은 나는 화학이 좋아서 뭐 화학 쪽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 어떤 친구들은 요즘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잖아. 그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갖고 나는 신약을 개발하는 사람이 되겠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로봇을 만들겠다. 뭐 이런 꿈들이 있잖아. 비슷한 것도 없어? 초등학교 때는 어떤 꿈이 있었는데? 어릴 때 엄마가 우리 연서는 커서 뭐 할 거야? 뭐가 될 거야? 이런 거 안 물어보셨어? 다 모른다 그랬어? 승민이는? 음. 아, 그럼 평생 놀고 먹고 살 거야? 그럼? 아무 과학자라는 게 어딨어? 놀면서 돈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연예인 하면 되겠다. 그 봐봐 1박 2일 나오는 애들 보면 돌아다니면서 대본도 없이 막 팔딱팔딱 뛰고 노는데도 돈 주잖아. 어? 그것도 돈 많이 주던데. 프로게이머? 요즘 프로게이머는 다 쇠퇴돼 갖고 응? 유명한 프로게임이 롤밖에 없잖아. 근데 롤 지금 했어? 해봤어? 너 계급이 뭔데? 너 등급이 뭐야? 플래티넘? 더럽게 많이 했구나. 어? 소질이 있는 거야? 소질이 있는 거야? 1년밖에 안 돼가 플래티넘 하면? 옛날에 인천 가갖고 졸업한 형이 대학교 들어가갖고 롤을 했나봐 초기에. 그래갖고 그 형이 롤 다이아몬드에서 왔다 갔다 다이아몬드에서 챌린지까지 왔다 갔다. 그래갖고 최고 랭킹이 세계 40위권. 근데 프로게이머는 안 하고 그 친구는 과거 졸업했으니까 자기 꿈이 있으니까 나중에 알바로 그 롤 중계 해설자로 나오긴 하더라. 응? 근데 지금 롤 세계에서 없어졌어. 자기 일을 하는 거지. 좀 발전적인 일 하면 어떨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힘의 평형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그 예제들을 지금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죠. 예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천장에 있어요. 자, 여기에 세타가 있어요. 세타가 있는데 침이 튀었어? 에이 들어. 에이 승민이 들어와. 자, mg라는 무게를 갖고 있대. 질량에다 g를 곱하면 무게가 돼. 이때 얘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평 방향에 힘을 작용해야 해요. 그러면 두 힘의 합력만큼에 해당하는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이게 장력 T예요. 이때 T와 F 값을 구해보자 라고 하는 거지. 그렇다면 얘를 세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풀이 방법.
세 힘 중 임의의 두 힘의 합력이 다른 한 힘과 크기 갖고 방향이 반대이고 같은 작용선상에 작용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세 힘 중 두 힘의 합력이 다른 한 힘과 크기 갖고 방향의 반대이고 같은 작용선상에 있다라고 얘기하기로 해야지요. 자, 그러면 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상황을 그려보면 이렇게 본다. 수평 방향에 F가 있지. 자, 아랫방향으로 MG가 있어. 자, 이때 이 방향으로 뭐가 있지? T가 있는 거야. 여기 세타가 있어. 그렇다면 지난번에 했던 거니까 얘기해 볼게. 삼각 B에서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죠? 항상 생각하라 그랬지? 연속할 것 같아. 코사인 세타는? 그렇지. T분의 MG야. 연선 너무 잘하는데 표현을 잘 안 해. 선생님들도 연서 칭찬 되게 많이 하거든. 목이 아파서 그래. 좀만 선생님들한테 호응하고 막 이러면 선생님들이 연서 되게 칭찬하실 것 같아. 수업 중에 안 그래도 막 칭찬 많이 하시더라고. 응? 연서 잘한다고. 승민이 저건 맨날 이것만 한다고. 응? 쟤는 아이돌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지 않니? 응? 쌍판떼기 조금 이쁘니까. 자, 따라서 T는 코사인 세타분의 MC가 됐어. 이번에는 탄젠트 세타를 한번 구해볼까? 탄젠트 세타는 연수가 대답했으니까 승민이 해봐. MC분의 F지. 따라서 F는 mg 곱하기 탄젠트 세타라고 써줄 수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구하는 게 이 그림상에선 제일 편해. 그런데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 자, 두 번째 이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패삼각형이 되는 게 있었어, 그지? 삼각형법으로 합성을 하면 패삼각형이 된대. 요각이 세타가 되는 거잖아. 이것도 어차피 얘하고 똑같지, 그지? 그래서 얘는 생략을 할게. 그리고 선생님이 하나, 여러분들은 지금 할 필요는 없는데 라미의 정리라는 걸 이해하면은 편리할 때가 있어서 그 관계로 한번 풀어봐 줄게. 자, 라미의 정리라는 걸 이용해서 해줄 수 있는데 이 라미의 정리는 자, 지금 꼭 할 필요는 없어. 어렵거든. 그냥 선생님이 하는 것만 지켜봐 주세요. 이쪽으로 T가 있고요. 아래로는 MG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는 F가 있다고 해요. 이때 요 각도가 세타예요. 그리고 얘는 수직이면 얘는 얼마가 될까? 얘는 90도 더하기 세타가 되고요. 얘는 180도 빼기 세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조그림으로 바꿔도 되는데 이걸로 일단 해줄게. 오리지널이 얘니까. 자, 그러면 얘는 다음과 같이 얘기해 줍니다. T 나누기 코사 사인이지. 사인 90도야.
얘와 얘. 병과 대 마주 보고 있는 가계관계야. 자, 그 다음에 얘와 얘 비교해주면 mg 나누기 사인 90도 더하기 세타예요. 자, 그 다음에 f에 대해서 f는 사인 90도 빼기 세타다라고 얘기해요. 180도 빼기 세타예요.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문제가 얘네들이야. 얘 때문에 선생님이 권해주질 않는 거야. 알겠어요? 얘 때문에 선생님이 권해주지 않아.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할지 한번 보자. 어렵지? 알고 있니 혹시? 삼각함수 각도 변환하는 거? 요거 원리만 잘 알고 있으면은 앞으로 해도 무지하게 쉽다. 한번 설명해 드릴게. 지금은 몰라도 상관없어. 다음에 할 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내 수학 시간에서 또 배울 거야. 자,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거하고 선생님이 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어. 왜 다를 수 있냐면 수학 선생님은 수학 체계적으로 한 건데 이 내용들은 선생님이 선생님도 뭐 중학교 때 뭐 빼고 고등학교, 대학교 때 다 배웠단 말이야. 또 물리학과에서도 더 높은 수학을 또 계속 배운다고. 위에 있는 수학들을. 나중에는 수리 물리학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또 배워야 돼. 근데 그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수학 실력이 너무 약한 것 같아갖고 대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를 혼자 새로 시작했어. 물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 막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뭐야? 그 전까지는 선생님이 너무 많이 외워왔던 거야. 알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입시교육이 급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때려 박았거든. 외워. 응? 예를 들어서 니네 사인 합을 곱으로 바꾸는 공식 알고 있니? 사인 A 더하기 B는 신코 코사.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있어? 그런 식으로 외우게 했거든. 근데 대학교 가서 그걸 다 증명해 봤어. 대학교 때 휴학 중에 군대 갔다 와서 막 증명하다 보니까 이게 이거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야. 대박. 그래갖고 새로 공부한 방식대로 얘기해 드릴게. 자, 이런 각도 변화는 이렇게 하니까 쉽더라고. 여기 일단 세타인 i를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다, 그치? 자, 움직이는 동경이 어리고 여기가 x좌표, 여기가 y좌표야. 여기가 세타였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세타에서 90도만큼 바꿔줄 거야. 90도만큼 어떻게 해준 거야? 증가시켜줬지. 그럼 동경의 위치가 어디로 가니? 이렇게 가버려. 90도로. 그럼 이 전체 각이 얼마야? 90도 더하기 세타가 됐잖아. 그때 요 변의 길이는 뭐가 될까? x가 되겠지. 요 변의 좌표는 뭐가 되지? 마이너스 y가 된 거야. 오케이? 여기에서 사인 90도 더하기 세타를 묻고 있거든. 그럼 동경분의 y좌표지. 동경분의 y좌표니까 얼분의 x네. 그럼 요 기본 삼각형에서 얼분의 x는 뭐와 같아? 얼분의 x는 얼분의 x니까 뭐와 같아? 연서야, 뭐와 같지? 연서한테 물었는데? 뭐 같아? 얼분의 x 좌표니까? 방해하지 마, 씨. 얼분의 x니까 뭐지? 얘가 어리고 얘가 x니까 뭐가 돼? 승민이 뭐라고 생각해?
월분 x는 코사인 세타라 그러고 월분의 y가 사인 세타야. 그래서 얘는 코사인 세타와 같아. 자, 이번에는 얘도 한번 살펴볼까? 이렇게 돼 있었어. 근데 180도에서 세타를 빼래. 그러면 이 동경이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로 가는 거네. 이게 세타야. 얘는 어리고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x가 되고, 얘는 똑같이 두 변 다 똑같이 뭐가 돼? y가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다면 사인 180도 빼기 세타는 뭐가 되지? 얼분의 y좌표 값이잖아. 얼분의 y좌표야. 이거는 기본 일사분면의 값에 대해서 어떻게 돼? 사인 세타와 같겠지? 그래서 이게 사인 세타야. 얘기한 김에 코사인도 알아볼까? 코사인 90도 더하기 세타래. 그러면 얘와 얘의 값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얼분의 y야. 근데 얼분의 y라는 건 일사분면에서 빗변분의 높이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니까. 오케이? 자, 한편 코사인 180도 빼기 세타야. 그럼 동경분의 x좌표잖아. 마이너스 얼분의 x가 되니까 얘는 뭐가 돼버리니? 마이너스 미안해. 코사인이니까 맞아. 얼분의 x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됐어요. 그래서 각도가 변환될 때 이 동경에 대한 정의와 x좌표, y좌표에 대한 값만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면 훨씬 더 쉬울 거야. 나중에 한번 선생님이 삼각비 부분을 수학 선생님들이 가르치지 않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 알겠어요? 나중에 공부할 때 선생님은 실전에서 쓴 수학이야.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공부한 수학인데 수학 선생님들은 그냥 수학만 보실 때가 많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방법을 바꿔서 얘기해 줄게. 생각하는 방법 바꿔서 하면 공부하는 방법이 무지 많아. 응? 무지 많다. 그러니까 세상에 학문에서 정답은 없어. 풀이하는 과정에 정답은 없어. 물론 같은 결과를 가져야 되겠지만 같은 결과를 갖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해 줄게. 사인 90도면 1이래요. 그래서 t는 자, 바꿔준 바에 의하면 사인 90 플러스 세타는 코사인 분의 mg가 돼버렸어. 자, 이 값은 f분의 자, 사인 180 빼기 세타면 사인 세타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하면 바로 나오지. t라는 값은 코사인 세타분의 mg. 또, 자, 이거 f야. 미안해. f라는 값은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mg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야. 코사인 분의 사인은 뭐가 되는지 알고 있을까? 코사인 분의 사인? 뭔데? 삼각비의 성질인데 세타고 A, B, C잖아요. 그쵸? 생각하니까 코 모양이다. 그치? 코 모양이니까 코 쌌어. C자네? 그럼 뭐야? 코사인 세타는 A분의 B야. 사인이야. 사인은
혹시 필기체 S 쓸 줄 아니? 필기체 S. 엔드마크 알아? 엔드마크? 엔드 기호. 이게 엔드지. 엔드 쓰는 거 이거 알아? 이거를 Y축에 대해서 뒤집어 놓은 거야. 그래서 필기체 S는 이게 S야. S자 같다. S를 빨리 쓰려고 만든 필기체야. 그럼 여기서도 S 쓰는 거야. S. 그럼 몇 분의 뭐지? 사인 세타는 A분의 C야. 그리고 T 필기체 어떻게 쓰는지 알아? T? T잖아. 영어 선생님들 T 이렇게 쓰시잖아. 이렇게 쓰시니? 막 쓰시다 보면 칠판에 이렇게 쓰는 선생님들 굉장히 많은데 본 적 없어? 얘도 T야. T. 그럼 누가 되지?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되지? B분의 C야. 개소리 하지 말고. 자, B분의 C가 됐어. 그치? 그럼 한번 구해보자.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A분의 B분의 A분의 C야. 그치? 번분수다. 번분수면은 서로 지워줄 수 있는 게 얘하고 지워줄 수 있지. 다른 변에 있으니까 얘는 뭐가 돼? B분의 C네. 그럼 누구야? B분의 C가? B분의 C가 누구야? B분의 C가 누구냐? 탄젠트 세타였던 거야. 코사인 분의 사인은 탄젠트 세타야. 그래서 오케이? 자, 그럼 얘는 뭐가 돼버리지? 얘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 세타가 돼서 M지 탄젠트 세타야. 같은 결론에 이르더라도 복잡한 삼각함수들 때문에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거야. 나중에 삼각함수가 엄청 잘하면 이것도 되게 편한 방법이야. 그치? 야, 물리하려고 했더니 수학이 가로막고 있구나. 응? 근데 자꾸 하다 보면 물리 시간에 수학 자꾸 하다 보면 수학 시간에도 수학 잘하게 될 거야. 옛날에 선생님 가르치던 형이 있어. 그때 선생님이 목동에서 수업을 할 때인데 아는 부모님 통해서 수업 좀 제발 해달라고 부탁하셔갖고 주말에 수업 일찍 내려와갖고 수업해준 인천고학고 다니던 선배가 있었거든. 수업을 자꾸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은 내신이 9등급 체계에 있잖아. 그치? 9등급에 있다 보니까 얘가 등급이 7등급 정도 됐나봐. 너무 힘드니까 수업을 과외를 해달라 그랬고 과외를 해줬어. 그래갖고 2학년 전문성 끝날 때까지 다 해준 것 같은데 조기 졸업했으니까 이 녀석 다 해줬는데 물리를 하다 보니까 수학이 많아. 특히 이제 대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을 과학고에서 배우니까 막 해주다 보니까 이 녀석이 물리는 늘기는 엄청나게 늘었지. 2등급 정도까지 갔으니까. 과학고에서 2등급이면 엄청 훌륭한 등급이거든. 1등급이 1등, 2등, 3등밖에 없어. 3학년 때는 한 명이야. 1등급이. 전체 인원수에서 1등 해야지 1등급을 받거든. 좀 불공평하지만. 그래서 자기 생활기록부를 봤대. 그랬더니 얘가 막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거야. 물리 등급이 오르긴 올랐는데요. 물리 선생님이 이상한 말씀 하셨어요. 어디에다가? 생활기록부에다가. 뭐라고 쓰셨는데? 미분적분을 매우 잘함. 미분적분을 별로 못했었거든. 미분적분 잘 못했었는데 물리에서 미분적분 많이 쓰다 보니까 수학에서 안 배운 상태에서 미분적분 물리에서 배우기 시작하거든. 그랬더니 미분적분을 아주 잘한다고 물리 선생님이 써주셨대. 재밌지 않니?
친구한테 이런 얘기 한 적도 있구나. 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이 적분 문제를 숙제로 주셨대. 퀴즈로 맞춰오라고. 기한은 답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근데 물리에서 수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형태의 적분이 아니야. 물론 삼각함수를 이용한 적분이었어. 근데 선생님이 이 친구한테 맨날 하던 말이 있었거든. 야, 선생님 물리래네. 옛날에 이 수학은 미분적분은 거의 신급이었다고. 신의 능력에 도전할 정도로 옛날엔 잘했다고. 웬만한 미분적 문제 다 암산으로 끝냈다고. 근데 실제로도 그랬으니까 학교 다닐 때는, 대학 다닐 때. 그랬더니 이 녀석이 선생님 학교에서 숙제를 줬는데 지금 일주일째, 일주일이 지나도 답이 없어요. 선생님 적분 한 번 해주실 수 있으면 해줄 수도 있으세요? 그래갖고 그래 궁금하니까 문제나 줘봐라. 할 수 있는지 장담 못하겠다. 오래돼갖고 공부한 지 오래돼서 장담 못하겠지만 한번 줘봐봐 하고 문제를 줬어요. 근데 옛날에 한번 풀어본 형태야. 학교 다닐 때. 이거는 말이야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이렇게 바꿔서 풀고 막 변형시켜서 다 풀어줬어요. 답 찍찍 푸는데 하도 푼 지가 오래돼갖고 15년 넘어갖고 수학 공부한 지 15년 넘어갖고니까 하도 푼 지 오래돼갖고 15분쯤 걸렸어. 그래갖고 줬어. 근데 얘가 첫 주에 답을 안 냈나 봐. 그냥 어떻게 되나 보려고. 내가 풀어주니까 신빙성이 들갔나 봐. 근데 2주째 아이들이 정답이 아무도 없어. 아이들이 모를 때는 어떻게 해결하지? 그 문제는 사실 인터넷에도 안 나오는 문제야. 어떻게 해결할까? 학원에 가서 수학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겠지. 과학고 다니는 학원에 가갖고. 근데 아무도 해결을 못한 거야. 그래갖고 2주 지나서 애들이 없는 걸 확인하고 얘가 평일날 선생님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봐. 그래갖고 이 녀석이 나가서 풀었대. 그래갖고 인천과학고 걔가 2학년 때인데 인천과학고 2학년 1학년까지 그 숙제가 다 퍼졌었나 봐. 아무도 못 풀고 걔만 혼자 풀고 진상과학고 1학년 2학년까지도 그 문제가 또 흘러가갖고 풀라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정답자 없고. 그래서 이 녀석이 인천에서 유일한 정답자가 됐대. 사실은 걔가 정답자 아니고 선생님이 정답자지. 응? 그래서 많이 노력하면 모든 문제들이 쉬워. 지금은 어려워. 선생님도 굉장히 어려운 수학이었는데 나중에 대학교 다닐 때 관심이 너무 많아져갖고 수학이 너무 재밌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막 풀어본 거란 말이야. 너희들도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 무조건 다 재밌고 쉽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계약이 되면 바뀌는 게 몇 가지 있나 봐. 맨 처음에 과목별로 10분 테스트 해갖고 30분 동안 물, 화, 생 시험을 보게 되나 봐요. 미니 테스트로. 그 미니 테스트 후에 그날 선생님들이 채점해주고 답을 점수를 다 알려주실 거야. 답까지 풀이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본 수업을 1시간 30분이니까 1시간 20분을 수업을 하고 또 1시간 20분 수업하고 1시간 20분 수업해갖고 3교시로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그냥 기억해도 시간표 아직 안 받았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시간 전 시간에 배운 물리 문제 매일 시간 들은 날마다 화학 문제들을 시험으로 보게 될 거예요. 자, 1.
시험 문제는 그러면 이 책에는 연습 문제 위주로 줄까? 예제 문제나 연습 문제? 다른 책에 있는 걸 줄까? 주지 말까? 이 책에는 연습 문제 위주로 줄게. 그 문제가 풀기가 훨씬 더 쉽겠지. 연습 문제하고 예제 문제. 쉬운 거는 2문제, 어려운 거는 1문제.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힘 얘기를 보자. 자연계의 기본 힘을 보자. 자연계의 기본 힘은요. 자연계의 기본 힘은 4가지 기본 힘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중력. 전자기력. 이 책은 약한 상호작용력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요즘은 약행력이라고 불러요. 약행력. 그리고 강행력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 4가지 힘이 자연계의 기본 힘이라고 한다. 이 위에는 힘들이 없다. 특히 이 행력들은 핵을 구성하는 힘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관찰할 수가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관찰할 수 없는 대신에 중력과 전자기력은 일상생활에서 관찰할 수 있거든요. 이때 우리가 배우는 모든 힘은 중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자기력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마찰력도 전자기력 때문에 생기고, 실에 작용하는 힘을 장력이라고 했는데 장력도 전자기력 때문에 생기고, 수직항력도 전자기력 때문에 생기고, 탄성력도 전자기력 때문에 생기고, 근본 힘들은 다 그러하다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중력에 대한 얘기를 살펴봅시다. 자, 중력은 만유인력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만유인력 하면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어떤 분이 생각나지? 뭐라고? 뉴턴이라는 영국의 과학자가 있죠. 자,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얘기해 보자.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우주 공간에 모든 물체들 사이에서는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 힘을 만유인력이라고 한다. 자, 이쪽에 질량이 m1인 물체가 있어요.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얼만큼 떨어진 곳에 질량이 m2가 있대요. 이때 두 물체는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힘이 나타나고 있는 거야. 이 힘을 우리는 만유인력이라고 하고, 당기니까 당기는 힘이란 뜻에서 인력이란 뜻이 있거든.
우주 공간의 모든 만물 사이에서 당기는 힘이라고 그래서 만유력이라는 이름이 붙였어요. 자, 그래서 F는 G는 비례 상수값이야.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M1, M2라고 쓰는 게 만유 인력이야. 오케이? 여기서 G 값은 여기서 G는 6.67 곱하기 10n-11승 뉴턴 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의 제곱 이라고 하고 얘를 만유 인력 상수라고 불러줍니다. 또는 어떤 책은 중력 상수라고 해요. 이 힘은 매우 중요한 힘이다. 매우 중요한 힘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구 근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승민아, 그렇게 졸려? 지금 보니까 8시 다 돼가니까 어린이 잘 시간이구나. 어? 너 지금 빵학년인데? 입학 안 했는데? 실업자네? 응? 실업자야. 에이,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 논팽이. 공부라도 좀 열심히 해야지. 얘기하는데도 저렇게 자면은 어떡하지? 선생님 뽀뽀해준다 그랬는데? 승민아, 선생님의 뽀뽀를 원하니? 그럼 열심히 잘 들어야지. 정신 차려. 자, 지구 근처에서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반지름 얼이 있어요. 반지름 얼이 있고, 자, 이곳으로부터 높이가 h만큼 떨어진 곳에 질량 m인 물체가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둘 사이에 지구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한다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해보면 그 크기가 G 곱하기 얼 플러스 H의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쓰기로 하자. 오케이. 자, 이렇게 쓰기로 했을 때 H가 지구 근처라는 것은 얼에 비해서 무지무지 작다는 걸 뜻해줘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는 간단하게 갈게. H가 무지무지 크면 얘는 뭐? 이 얼은요 약 6,400km예요. 1km 위에 물체가 있대요. 6,400분의 1에 또 제곱까지 들어가지. 그 값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거의 무시해버리면 되겠지. 얘는 무시해버리자. 그러면 얘는 이건 약이라는 뜻이야. 승민아, 이거 무슨 뜻? 무슨 약? 감기약? 그러면 치질약? 그럼 약 똑같아. 이거하고 약 얼마?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쓰는데요. 이 G 값은 변하는가 안 변하는가? 안 변해. 질량은 변해 안 변해? 지구는 안 변해. 물체마다 스몰 m 값만 달라져. 지구 반지름 변해 안 변해? 사실은 변하지만 완전한 구라고 가정한 거야. 그렇다면 얘는 근사적으로 자 이렇게 썼을 때 얘를 뭐라고 약 3개짜리는 수학에서 짝대기 3개면 뭐지?
수학에서 세 개, 짝대기 세 개면 뭐야? 도형에서 합동기호지. 합동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좌변값과 우변값이 같다는 거잖아. 그지? 좌변과 우변이 같다야 얘도 같다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다. 그래서 물리에서는 정의라고 얘기해. 정의. 뭐라고 짝대기 세기가? 정의야. 뭐라고 썼냐면 MG라고 쓴 거야. 우리 언제까지 MG 썼던 게 바로 얘 때문에 생긴 거야. 여기에서 G는 이렇게 쓰기로 하자. all 제곱분의 GM이라고 썼대. 뽀뽀해주러 가야지. 내 놈 꼬박꼬박 졸고 있어. 일로와. 쉬는 시간마다 2학년 교실라서 놀고 있는 뭐 시기. 응? 좀 그 시간에 좀 엎어져서 좀 자지. 자, 얘는 계산값이 얼마가 돼?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됩니다. 오케이? 1초에 속력이 얼마씩 빨라지는 9.8 미터 퍼 세크씩 빨라지는 그러한 가속도를 줄 수 있는 자 힘이 바로 중력이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얘기를 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좀 더 해줘야 되는데 뒤에서 해줄게요. 자연계에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으나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힘은 크게 중력, 전자기력, 핵력이 있고 그 밖의 힘들은 기본적인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밝혀졌다. 중력, 만류력. 우주의 모든 물체들 사이에는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인력이 작용한다. 이 힘을 중력이라고 한다. 중력은 기본적인 힘 가운데 상대적 크기가 가장 작고 원자 핵 내의 원자들 사이에는 거의 관측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거리는 무지 작지만 질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그래. 오케이? 질량이 매우 작아서 측정하기가 어렵지. 중력은 거시적인 세계의 힘에서는 쉽게 관측되고 그 작용 범위는 무한하다. 그래서 거리가 무한대인 곳까지 중력이 나타난다라고 해요. 자, 지구상의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mg라고 쓰는데 자, 이거는 만류 인력 법칙을 변형시킨 결과예요. 자,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지구의 중력은 지구 자전에 의한 원심력과의 합력이지만 원심력이 너무 작아서 0.4%의 3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해. 그래서 거의 무시할 수 있어서 중력을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쓴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전자기력. 자, 전자기력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쉬는 시간에 쌤이 뽀뽀해줘야 되겠네. 너무 졸고 있는데 오늘 승민이 지난주에도 졸았는데. 자, 전자기력은요 이렇게 보면 돼. 자, 전기력이라는 힘이 있어. 혹시 초등학교 때 들어본 적 있니? 마찰전기 일으켜갖고 물체에 갖다 대면 물체가 달라붙잖아. 그치? 전기의 종류에는 두 개가 있는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어? 전기의 종류에는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가 있거든. 이때 플러스 전기를 띤 물체와 플러스 전기를 띤 물체는 어때? 서로 밀어내고
마이너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 가진 녀석은 또 서로 밀어내고, 플러스 전기와 플러스 전기 가진 녀석은 서로 당기는 힘이 나타난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게 전기력이야. 자, 한편 자기력이라는 게 있어. 자기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있니? N극에 있고 S극이 있어. 이때 N극과 N극을 갖다 내면 서로 밀어내고, S극과 S극 갖다 내면 서로 또 밀어내고, N극과 S극을 갖다 놓으면 서로 당기는 성질이 있지. 이 전기력과 자기력 옛날에는 따로따로 있었는데 맥스웰이라는 할아버지가 이 두 가지를 묶어버렸다라고 해. 그래서 얘를 전자기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기력을 통해서 이 전자기력의 일부분만을 여기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승민이 너무 졸려서 안 되겠다. 잠깐 쉬었다 하자. 자, 이 내용에 대한 질문이 혹시 있을까? 질문. 쉬는 시간에 좀 자세요. 네. 요즘 스마트폰으로 게임도 되는 거야? 게임은 안 돼? 아니 거기서도 게임은 할 수는 있어 그럼? 너무 작아서 안 보이잖아. 안 보여? 그건 애플워치야? 모양이? 할 수는 있는데 눈이 겁내 좋으면 할 수 있겠네? 오호. 자, 지하수의 작용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의 작용. 잠깐만. 자, 지하수에 의한 지형의 변화를 살펴보자. 자, 지하수 때문에 나타나는 지형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지하수의 정의까지 지난번에 한 것 같아요. 지하수는요, 지표에 있던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가서 배수층, 즉 물이 흘러다닐 수 있는 층에 고여있는 물을 지하수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도 수돗물을 잘 안 먹는데 사람들이 생수를 많이 먹다 보니까 미국 중부지방에서 물을 사람들이 주로 지하수를 이용해서 뽑아 먹었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대요. 물이 1년 동안 차는 높이가 1, 2m 정도밖에 안 된대. 지하수층이 굉장히 깊대요. 그 지하수층에 1, 2m 정도밖에 안 채워진대. 근데 사람들이 뽑아 먹는 물의 양이 10m가 넘게 뽑아 먹는데, 그럼 배수층은 주로 모래질로 되어 있거든. 그럼 모래가 물이 빠지면 어떻게 되지? 푸석푸석해지겠지. 그래서 무너져 내릴 수가 있대요. 그리고 미국 중부지방이 상당히 지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 지하수층이 너무 많이 없어져서. 남의 나라니까 뭐 상관없지. 너 혹시 유학 가려면 중부지방으로 가지 마. 서부나 동부로 가라. 근데 서부지방에 가면 산 안드레아스라는 단층 지역이 있어서 지진 날 확률이 높구나. 오호.
동부지방은 또 요즘 최근에 한파가 엄청나게 몰아쳐갖고 무섭구나. 어우, 다 무서운데. 자, 지표상에는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가 토양이나 암석 사이에 틈을 채우고 있는 것을 지하수라고 한다. 자, 지하수의 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지하수의 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자, 지하수는 첫 번째 용해 작용이라는 작용을 해준대요. 혹시 용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을까? 용해? 용의 용어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선생님 기억에는 선생님 국민학교 5학년 때 배웠는데 용해. 용해란? 한 물질이 다른 물질로 녹아 들어가는 현상이야. 그래서 녹는 물질을 뭐라고 해? 용질. 녹이는 물질을 뭐라고 해? 용매. 그래서 만들어진 물질이 뭐지? 용액이야.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용해라고 이야기해. 예를 들어서 소금이 있고 얘는 용매로 물에 작용하면 용액은 소금물. 소금물을 좀 유식하게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응?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라고 해. 들어봤지? 들어봤죠? 염화나트륨이 뭐지? 소금이 염화나트륨이지 수용액이라고 해. 물에 녹은 용액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용해야.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 다른 뜻을 이야기해. 원래 용액은 이 뜻인데 여기서 용해 작용은, 그래서 이 용해라는 말이 좀 어설퍼. 교과서들이나 책들은 이걸 용해라고 하는데 사실 용해는 이렇게 섞여서 나타나는데 소금의 성질도 안 변하고 물의 성질도 안 변하고 당연히 섞여 들어가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했을 거야. 콩을 갖다 놓고 좁쌀 갖다 놓고 섞는 것. 이렇게 섞이면 콩의 성질, 좁쌀의 성질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그쵸? 이렇게 안 바뀌는데 이런 성질을 우리는 뭐라고? 용해라고 해. 근데 여기서는 좀 달라. 지하수가 석회암 동굴을 녹이는, 자, 석회암을 녹이는 작용이야. 이거를 이야기한대. 그래서 원래 용어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얘는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이야. 어렵지만 한번 써볼까? 화학적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써볼게. 이게 영재학교 시험, 과학고 시험에 무지 많이 나오는 주제야. 오케이? 무지 많이 나오는 주제야. 이런 일이 일어나. CaCO3는 우리말로 탄산칼슘이라고 해. 이 탄산칼슘은 물에다 부으면 안 녹아. 오케이? 물에 안 녹는 거야, 이거는. 오케이? 탄산칼슘은 물에 안 녹는 그냥 석회 덩어리야. 물에 절대 안 녹아. 석회암 덩어리인데 이 탄산칼슘에 물이 작용해. H2O가 물인 건 알고 있지?
얘는 물이야. 그리고 여기에 CO2가 반응해. CO2 누구지? CO2? 이산화탄소야. 자, 그래서 얘가 뭐가 만들어지니? 이런 물질이 만들어진다라고 해. CA2 있고 CaHCO3 2가 만들어진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얘를 탄산수소 칼슘이라고 불러요. 얘는 물에 잘 녹아. 물에 안 녹음. 물에 안 녹음, 물에 녹음. 그래서 이걸 탄산수소 칼슘이라고 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보니까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콩하고 좁쌀하고 섞이는 것과 같아 달라? 다르지. 물질의 성질이 달라졌어. 그래서 엄밀하게는 화학 변화 과정이기 때문에 용해라고 하면 안 돼. 근데 통상적으로 지구가 가는 분들이 그냥 용해라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녹으니까 용해라고 하시는 것 같아. 엄밀하게는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용해가 아니고, 용해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물리 변화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 한편 두 번째. 자, 이건 석회암이 녹는 과정이야. 이거는 프린트에 없어서 써주는 게 좋은데. 여기 있는 아래쪽 노란 글씨, 빨간 글씨와 이 식은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 한번 써줄래? 빈칸도 막 넉넉하니까. 응? 어디에 썼어? 마음이 좋은 사람만 읽을 수 있는 글씨야? 아니요. 그럼? 여기 되게 노란색이어서 이렇게 보면 잘 보여요. 네. 몰라, 너 공비니까 너가 알아서 해. 승민이 실망이야. 매우 실망이야. 자, 이번에는 침전작용을 이야기해 보자. 자, 침전작용은 물속에 녹아있던 석회암 성분이, 자, 물질의 녹아있는 물질이 침전되는 거야. 녹아있던 물질이 가라앉는 작용인데, 이것도 엄밀하게는 또 가라앉는 것도 아니야. 변화 과정이 반대가 일어나거든. 이 탄산수 칼슘이 물속을 떠다니는 거야. 막 떠다니다가, 식으로 먼저 써주고 이름으로 써줄게. 떠다니다가 적당한 환경,
보통은 높은 온도 상태를 만나게 되면 빈 공간이나 이런 곳에서 높은 온도에 공기와 접촉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돼. 이거 더하기 CO2로 나뉘어지는 작용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석회암 지대에 생기는 자 이러한 지형의 변화를 갖게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로 다시 써주면 얘는 탄산수소 칼슘, 얘는 석회암, 탄산 칼슘. 자, 물, 이산화탄소야. 이렇게 나타나게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갑자기 선생님이 생각이 났다. 영재 응용 심화 부분이야. 여러분들 이산화탄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걸 혹시 과학 시간에 배운 적이 있을까? 어떤 물질에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포함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지? 석회수를 이용하는 거야. 오라, 석회수 용액이야. 석회수는 이름이 이렇게 쓰고 있어. CaOH2라고 불러주는 게 석회수야. 원래 과학 이름은 수산화 칼슘 수용액이야. 이게 수산화 칼슘이라는 물질이야. 수산화 칼슘 수용액에 입김을 부르르 불면은 어떤 일이 생기지? 뿌옇게 흐려지지. 어떤 반응이 일어나나 한번 봐봐. 자, 수산화칼슘 수용액은 CaOH2라고 하는 물질인데 여기에 물을 갖고 있지. 수용액이니까 그 수용액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기게 된대요. 자, 얘는 CaCO3가 생기는 거야. 오케이? CaCO3, 개수를 맞춰야 되겠네. 여기, 잠깐만. 하나 가지. 자, 그리고 뭐가 만들어지니? 물이 만들어지겠구나. 4개. 그래서 물이 만들어지네. 그래서 보통은 물 하나씩 없애서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자, 이렇게 물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다시 CaCO3가, 물은 이거 하나씩 빼도 상관없을 것 같아, 양쪽에서. 자, 이 CaCO3가 수용액에 계속 녹아있어. 얘가 물에 안 녹고 동동동 떠다녀갖고 뿌옇게 흐려진 거야. 그 알갱이들이 있거든? 후하면 뿌옇게 흐려져서 얘가 막 퍼지는 그 알갱이들이 다 탄산칼슘이야. 석회암. 자, 여기에 다시 이산화탄소가 불어져. 그러니까 뿌옇게 흐려졌는데 확인을 하고 멈춰야 되는데 다시 또 부는 거야.
계속 묵묵묵묵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렇지 않고 얘는 우리 저과정이잖아. CaHCO3 2가 생기는데 얘는 물에 잘 녹아서 다시 맑아진대. 다시 맑아진대. 아시겠어요? 자, 이런 일이 생기는 과정이 바로 우리 땅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오케이? 자, 조금 있다가 내용을 마친 다음에 샘물 단물 얘기도 좀 나온 김에 좀 해드리도록 할게. 초등학교 때 샘물 단물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을까? 샘물이 뭐야? 응? 단물은? 그렇게 배웠어? 연선 혹시 알고 있을까? 배운 적이 없어? 단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눗물이 잘 녹는 물을 단물, 샘물은 비눗물이 잘 녹지 않는 물을 샘물이라고 해. 샘물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지하수들이 대표적인 샘물인데, 지하수 속에 녹아있는 칼슘이라는 물질 때문에 물에 녹아서 이 칼슘이 이온이라는 형태가, 이온 배운 적 있나 화학 시간에? 이온 형태가 돼서 떠다니는 거야. 그러다 비누 와서 딱 접촉하면은 비누에서 얘네들이 비누 분자와 결합을 해버려 갖고 비누는 녹이지 않고 비누 분자 자체를 바꿔 가지고 어때? 지네들이 뻣뻣한 성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하수로 머리를 감으면 비누칠이나 샴푸질을 해도 머리가 뻣뻣해. 신기하지? 머리가 뻣뻣하단 말이야. 그래서 지하수로 머리 감으면 머리가 안 좋아져. 그러면 얘를 좋게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 그 얘기 위주로 조금 있다가 이 뒷부분을 정리한 다음에 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이런 지하수를 녹이고 또 지하수를 침전시키는 반응에 의해서 어떠한 지형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석회 동굴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아버지 고향 근처에 있다는 석회 동굴. 아버지가 제천이라고 하셨니? 그럼 옥천? 옥천이면 밑에 쪽이네? 약간 동북 쪽으로 가면은 거기에 단양이라는 곳이 있지. 그 단양에서 상당히 많고, 좀만 넘어가면 영월이라는 곳이 있지. 영월 지방인데 강원도 쪽이야. 그쪽이 또 되게 많아. 이게 충청북도하고 강원도하고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되게 웃기다. 거기 놀러 가면 사투리가 강원도 사투리하고 충청도 사투리하고 약간 섞여 있어. 강원도 사투리 선생님이 처음 강원도 놀러 갔다가 강원도 사투리 듣고 엄청나게 이건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고민을 했다.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막 차 타고 가다가 지도를 보고 왔는데 지도가 잘못 표기되거나 이럴 때가 있거든. 그럼 가다가 세워놓고 사람들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래갖고 어떤 리조트 입구에 거기서 근무하는 아저씨가 정문에 서 있더라고. 그래갖고 몰고 가다가 차를 잠깐 내리고 여기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라고 여쭤봤어.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젊은 아저씨였는데 이쪽으로 쭉 가더래요. 쭉 가다 보면 뭐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은 뭐가 나오는데 그쪽에서 우측으로 도셔야 되더래요. 뭐더래요? 라는 게 이제 강원도 사투리의 특색이거든, 말하는 게.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TV에서만 보다가 강원도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처음 들었어. 그래갖고 너무 고마워갖고 웃기도 그렇고, 응? 한참 지나와서 차 세워놓고
한참을 웃었어. 너무 말이 재밌어서. 야, 거기는 기분 좋다. 강원도에 원자 빼고 화자 붙이면 가서 사투리 듣고 기분이 좀 쎄해진다. 강화도 사투리. 인천 강화군이잖아. 그래? 강화도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사투리를 엄청 심하게 쓰는데, 이래. 안녕하시기야. 식자나 하실시기야. 시기야를 꼭 붙이는 거야. 이게 존댓말이래. 근데 욕하는 거 같잖아. 응? 식당에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약간 약하게 뭐 드시기야? 뭘 드시기야? 그 모르는 사람 같으면 오해할 수 있잖아. 그렇지, 요즘은. 초지대교하고 강화대교. 음, 음, 도깨비? 한 번도 신경 쓰고 본 적이 없어서. 초지대교 건너서 사거리가 나오잖아. 사거리에 정면에 있어? 그래? 선생님이 항상 초지대교 가면 직진할까 좌회전할까 고민하다가 그거 서 있는 걸 못 봤어. 아니, 좌회전하면. 장어 많이 파는데. 그게, 그래? 달토끼 마을 가는 길이야, 가운데가. 경찰서는 모르겠어. 응? 그래? 자, 그러면 요즘 또 옛날에 강화도 엄청 자주 갔거든. 일주일에 한 번씩 많이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다녔는데 요즘은 작년에 한 십몇 년 만에 작년에 갔다 온 것 같아. 작년 추석 때. 저기 있어. 거기 무슨 섬이냐면은 거기가 까먹었다. 거기가 선생님 아는 사람 거기 산 사람이 있는데 신분증 해병대 애들이 신분증 검사했지. 잠깐만 얘기하지 마 봐봐. 여기 옆에 있는 짬뽕집이 뭐지? 교동도. 교동시장 쪽에. 거기 선생님 알기로는 중학교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옛날엔 그게 다리가 없었어. 다 배 타고 다녀야 됐어. 요즘 가보니까 선생님이 작년 가기 마지막 갈 때까지는 다리들이 다 없었거든. 성모도 가는 데도 있거든. 성모도도 괜찮아. 되게 이뻐. 거기는 일몰 아주 유명해. 일몰이. 그래서 성모도 쪽에 일몰 멋있어서 많이 갔는데 옛날엔 배 타고 들어갔단 말이야. 카페리 타고 들어가고 돌아다니다 오고 했는데 요즘은 다리가 생겼더라고. 다 다리 생겼어. 나도 다리 있는데. 강화도가 고인돌로 엄청나게 유명한 곳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지구 갈 때 화석을 배울 거야. 화석인데 아주 드문 화석인데 우리 이제 역사 시대와
역사시대라는 것은 사람이 문자를 이용해서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하거든. 역사시대라는 시대와 지질시대를 구분한단 말이야. 지질시대는 지질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를 알 수 있는 시대야. 가장 오래된 게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생명이 태동하기 시작한 거는 성캄브리아 때 후반 때 생명들이 생기기 시작해. 그리고 고생대 때는 아주 하등한 생물들에서 어류들이 출현하게 돼. 어류. 척추동물이 생긴 거야. 어류. 그리고 후반부에는 양소류라고 그래갖고 개구리, 맹꽁이, 도롱뇽 같은 걸 양소류라고 하거든. 그리고 양소류들이 번성을 했어. 그리고 심각한 지각 변동을 겪은 후에 중생대가 돼. 중생대에서는 가장 많은 게 파충류의 시대야. 파충류의 시대인데 이 파충류들이 공룡이지. 근데 정확히 파충류를 공룡이라고 하는데 파충류의 특성하고 좀 많이 다르다라고 얘기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파충류하고. 후반부에는 파충류에서 날개가 달린 새 형태로 변화돼. 이게 시조새라는 새야. 그래서 조류가 출현하기 시작해. 그리고 신생대 때는 조류에 이어서 포유류가 생기는 거야. 젖먹이 동물들이. 근데 대부분의 화석들이 많이 남아있는 편이야. 우리나라 같은 데도 실제로 중생대 때 대표적인 게 암모나이트라는 게 있어. 암모나이트인데 암모나이트는 화석이 생긴 게 조개류처럼 생겼는데 생김새가 이 밑에가 어떻게 생겼다는지 알아? 눈이 있고 뭐처럼 생겼어? 오징어. 얘는 이 껍데기를 갖고 있으니까 연체동물인데 껍데기를 갖고 있는 연체동물 중에 오징어, 원시 오징어라고 보여지는 화석이야. 그래서 영월 같은 데 가면 석회암지대 있지? 우리 다 부셔서 뭘 쓰니? 시멘트를 만든단 말이야. 거기 망치로 잘 쪼개다 보면 석회암들을 쪼개다 보면 암모나이트 화석을 발견하기도 한대. 값어치 따지지 않아. 영원? 그러니까 다 부셔서 시멘트 쓰지. 선생님 선배가 히말라야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봉사활동하다 왔거든. 봉사활동하다 왔는데 그 동네 애들은 암모나이트 갖고 공기놀이 한대던데. 암모나이트들이 노출돼 갖고 밖으로 떨어져 나와서 굴러다니나 봐. 그 주워 갖고 공기놀이 한대. 크기 조그만 거 갖고. 그러니까 값어치 없는 거지. 화석? 그 강원도 쪽 가면은 제천 쪽이나 아니면 아버지 고향 쪽에 옥천 쪽에 별로 없을 것 같다. 제천 이쪽 가면은 태백 이쪽 가면 탄광들이 있거든. 그래서 탄광에서 시꺼먼 돌이 나온단 말이야. 그거 거의 90% 이상이 나와. 망치로 결을 따라서 우리 태조감은 층리가 발달한다라고 했잖아. 그 층리와 나란한 방향으로 땅 치면 약한 부분이 떨어져 나갔는데 거기 보면 거의 90% 이상 화석이 나와. 그 화석은 동물의 화석은 아니고 쇠뜨기 화석이 나와. 고생대 때 살았던 양치식물이야. 재수 좋으면 거기에 물고기가 있을 수 있어. 작은 물고기. 그 다음에 석회암지대가 되는 영월 쪽에서 석회암을 치다 보면 재수 좋으면 암모나이트 같은 걸 얻을 수 있대. 어떤 분은 거기서 물고기 화석도 얻은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석탄은 쪼개면 거의 다 나와. 거의 다 나오는데 석회암지대에선 쪼개서 나올 확률이 뭐 100번 치면 한두 번 나올까 말까인가 봐. 근데 함부로 들어가서 칠 수가 없잖아. 자, 그러면 석회 동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석회 동굴의 생성 과정. 자, 석회 동굴의 생성 과정을 얘기해 보자. 자, 석회암이 아까 썼던 거야.
석회암이 반드시 혼자 물에 안 녹거든. 물이 있고 뭐가 필요해? 이산화탄소가 필요해. 자, 그러면 물에 녹는 형태로 변화가 된다라고 얘기했지? 맞아요? 물에 녹는 형태로 변화가 된다라고 했는데 뭘로 변화된대? 탄산수소 나트륨으로 변화가 돼. 탄산수소 나트륨으로 변화가 된다. 자,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게 누구야? 석회동굴이야. 그리고 탄산수 칼슘에서 거꾸로 변화되는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자, 뭐가 만들어지냐면 안에 생기는 것들인데, 바닥에서 바닥에서 죽순이 올라오듯이 자라나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천장에서 고드름이 되듯이 내려오는 게 있어. 그 고드름의 모양을 우리는 종유석이라고 해. 본 적이, 올라가는 걸 얘기했잖아 먼저. 석순. 죽순이 자라는 것처럼 밑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이거야. 이 탄산수 칼슘이, 탄소 칼슘인데 나트륨이 아니고, 탄산수 나트륨은 소다야. 탄산수 칼슘이 녹은 물이 지나가다가 따뜻한 공기층과 만나서 동굴 내부에, 그럼 얘네들이 떨어져 나가, 이산화탄소가. 그럼 물의 형태로 녹지 않은 석회암이 어떻게? 뚝뚝 떨어지면서 주변에 있는 석회암과 결합해. 그러면 위에서 점점점 아래로 어떻게 돼? 자라나는 거야. 물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잖아. 똑. 한참 있다. 똑. 가끔 옛날 건물에 보면 하얀 고드름 생긴 거 있지. 그게 걔야. 옛날 건물 있어. 콘크리트로 된 건물. 근데 지붕 같은 데 보면 하얀 고드름 같이 생겼어. 집을 질 때 뭘로 짓지? 콘크리트로 짓는데 그 안에 시멘트를 넣잖아. 석회암을. 걔네들이 주변의 공기와 반응해서 얘가 된 거야. 그랬다가 흘러가다가 떨어질 때 조금씩 떨어지면서 거기에 탄산칼슘을 남기면서 오는 거야. 그게 고드름이야. 이거 되게 단단할 것 같은데 딱 만지면 뽀샤샥 부서져. 쉽게 부서져. 그래서 훼손되기가 쉬워서 석회동굴은 다 보호구역을 만들어 놨어. 어우, 다 깨져. 그러면 그게 천연기념물이거든. 문화재야. 관리법 위반으로 깜빵 가야 돼. 너는 촉법소년이니까 아빠가 잡혀가겠네. 너 촉법 아니야? 이 조그만 아이를 교도소로 어떻게 보내? 맞아, 죽지. 형사처벌, 민사소송 다 당해. 자, 한편 이게 두 개가 자라다 보면 베이비 원모 타임하고 만날 수 있지. 만난단 말이야. 석주, 돌기둥이야.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그림이 얘야. 오케이? 한번 빨리 볼까? 자, 종유석. 석회동굴의 천장과 천장의 고드름 모양으로 매달린 돌이야. 잘 부서져. 석순, 석회동굴의 바닥에서 죽순처럼 돋아나는 돌, 석순. 두 개가 만나면 석주, 돌기둥이 되는 거야. 석회동굴 주변에 지형이 있다. 돌리네가 있대. 돌리네는 뭐냐면요, 여기 지하에 석회동굴이 있었어. 자, 이런 식으로 생기거든. 근데 갑자기 천장이 무너져 내렸어. 이렇게 천정이 무너져 내린 게 바로 뭐냐면 돌리네야. 돌리네야. 그런데 이 돌리네가 두 개가 맞붙어 있어.
책엔 없어. 이렇게 맞붙어 있으면 얘를 뭐라고 불러? 우발레라고 불러. 우발레. 그리고 이런 돌리네 등이 있는 석회암 지형을 우리는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카르스트 지형 영월에 있는데 그곳에 가면 돌리네도 있고 우발레도 있는데 모두 천연기념물이야. 주변에서 망가뜨리면 관리법 위반으로 체포당할 수가 있습니다. 유치원생이랑 이런 애 데려와가지고 야 너 저기 둘러줘봐 해가지고 너는 사주죄가 되잖아. 제가 말해요. 그럼 너가 시켰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지형들인 자 빙하이양 지형과 파도이양 지형을 보도록 할게요. 나 떨어지는 거 멋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그거요. 어떤 사람이 석회동굴에 가갖고 사람들 몰래 그 떼갔어. 떼갔는데 CCTV가 있다 보니까 문화재 주변에 CCTV